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대선 취재하시느라고 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박 기자님이 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야, 집 앞에 몇 그- 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더만요. 오. 네. 그때랑? 이게, 네. 이게 자리가 사람을 얻는다고 네. 이 대표나 후보자로 만났을 때와 네. 이제 딱 당선이 거의 확정된 뒤에 네, 네. 집 앞에 내려왔을 때 네. 봤을 때는 네. 아 때깔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근접으로 그렇게 붙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제가 딱 네. 붙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완전 네. 딱 옆이었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수행실장 하시던 김태선 의원님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빠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네. 빠졌는데 답변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네, 박형광 기자가 아쉽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네. 그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김태선 의원이 김태선하고 친하죠. 네, 가깝습니다. 왜냐면 저의 고향 그 지역구 의원님이셔가지고 형님이에요? 예, 당선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그렇구나. 예. 예. 아마 하여튼 그래서 제지하신 거 아닌가? 그만해라, 형아. 맞아라 형광아. 후보 때였으면 제지 안 했죠. 예, 예, 후보 때 같았으면 나는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여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접을 열어줬어요 경호관들이? 아, 그게 원래 당이 이제 원래 보통 당선이 유력해지면은 당에서 나와가지고 그쵸. 마중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당이 없었어요. 아. 네, 당이 그날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아예 오질 않았어요. 아. 예. 네, 국회 앞에서 행사를 아하. 진행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었네. 앞에 비어 빈트. 있었어요. 우주공산이었어요. 우주공산이었네. 네. 다만 그 취재 그 출입 기자들이 예. 자체 풀을 짜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현장 원래 텃세 또 풀을- 있죠. 네. 텃세 있고. 그렇죠. 현장 그래서 풀을 늘 짜죠. 저도 서 있으니까 네. 풀단에서 와가지고 네. 아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나는 출입 기자가 아닌데 아 민주당 출입 아닌데? 나 예.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좀 버텼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예, 훌륭하십니다. 박형광 기자. 아니. 용감한 취재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예. 이제 그거를 왜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왜냐면 그 뉴 미디어에 소속된 그쵸. 기자로서 음.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의 첫 그 자리를 했다라는 좀 기록을 그럼요. 남기고 싶다. 그래서 예. 지금 유튜브 저널리즘이 예. 사실은 주류로 좀 올라서는 그 계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비상계엄 네. 비상계엄 과정에서 말씀 주신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거는 아직 용어는 정리가 안 됐죠. 언론학자들께서 네, 정리를 그렇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뉴미디어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인터뷰를 전부 유튜브하고만 하셨어요. 물론 라디오도 가끔 하고 했지만 라디오도 하고 근데 라디오가 다 유튜브를 동시에 그쵸. 송출하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상당히 애정하는 대통령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널리즘이 이제 맞습니다. 신문에서 네.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저널리즘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제 이건 저희들한테도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70만 오늘 을, 70만이 눈앞입니다 네, 지금. 취재편이죠. 예. 눈치가 만단이야. 지금 지금 훌륭하다. 뉴미디어의 네, 뉴미디어 선봉장 박형광 기자. 예, 69만 9,150명. 예, 850분만 더 눌러주시면 그렇죠. 방송 중에 70만. 70만이 70만 된다. 돌파. 이거 예, 영광에. 우리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진짜 그렇죠. 70만 돌파의 기쁨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진짜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 되풀이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70만 돌파하는 순간을 함께하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늘 저희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주님들을 위한 광고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에요. 첫 번째 셀티아이. 저도 이거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너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셀티아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데요.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냉장으로 관리가 되고 이중 보호 포장으로 드시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셀로닉스 집계 기준으로 2024년 1년간 약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들을 만났고요. 올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해서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셀티아이 상품이 좋은 게 뭐냐면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연령과 조건에 맞게 제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약국에서 봤어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들어갔구나. 네, 그 상암동에 그 큰 건물이 있어요. MBC 앞에. 거기 이제 지하에 제가 너무 대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는데 눈앞에 셀티아이가 딱 있는 거 있죠. 냉장고에. 그래서 와, 취재 편의점이 파는 상품이 약국에서도 이 연대감을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되나? 막 이런 반갑죠, 생각. 또. 너무 반가웠어요.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 상품은 우리 박형광 기자이죠. 저의 최애템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정주 기자님 보시면 박형광 씨의 그 얼굴이 피부가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 홍조끼가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더 잘생겨지고 원래 잘생겼는데 점점 글루타세 잘생겨지고. 덕분이다. 이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 자꾸 긁게 되는데 긁지 마시고 그때는 글루타셀을 살짝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이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품목 할인 행사 하는데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 구매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긁어왔다 이러면 요 글루타셀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이거 인정받지 못하면 어렵다. 제품력 없이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부 민감하신 분들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중인데요. 지금 많이 가렵지 않고 피부도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느긋해졌어요. 이런 구매 리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박형광 기자가 증인이에요. 정말 이거 매일매일 맞아요. 예, 글루타셀 뿌리는 쓰면서. 얼굴이 정말 비포 앤 애프터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초창기 초창기적 얼굴 진짜 새빨간 거 영상 있을 맞아 거예요. 있을 텐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비포 애프터로.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원래 많이 잘생겼는데 나왔어요. 더 잘생겨졌다라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뿌리기가 좋아가지고 네, 진짜 좋습니다.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뿌려요? 저는 사무실에 놔두고 갈 때마다 뿌려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렇구나. 한 번, 나올 나갈 때 때 한 한 번. 번. 그렇구나. 회사에 놓고 뿌린다. 아, 예, 막 취재 중에 뿌리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이제 정부 인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핑룸에 카메라 넉 대를 더 설치했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들, 그 질문하는 기자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CBS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실로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죠. 한때. 네, 출세하는 건가? 월화수목 매주 월화수목 매주, 예, 7시 30분. 7시 30분 그러면 안 저녁 하고. 7시 네. 30분. 월화수목입니까? 네, 아. 금요일은 너무 힘들어서 해보니까 와 사람 같지 않다. 질문하는 기자. 네.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브리핑할 때 기자도 그렇죠. 나온다. 네. 예. 근데 이게 좀 강유정 대변인 짤이 엄청 돌아다녔어요. 음. 너무 빨라요. 다시 해주세요. 아. 막 이런. 예. 끝. 뭐 이런 네. 짤이 막 돌았는데 기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잡는 거. 네, 아니 근데 저거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원래
아예 안 하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대통령 무슨 그 신년 기자회견 네, 네. 내지는 원내대표 뭐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대체로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간이로 일반적인 이제 브리핑 할 때는 비추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거를 기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저 부분을 조금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까다로운 질문하거나 내지는 특히 보수 언론들 네. 그냥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5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사실을 속여요. 뭐 이런 전과 몇 범이 대통령 된 사례가 있냐? 있죠, 이명박. 예. 있죠. 이런 거 반박 안 하면 그대로 얼굴도 안 비치고 자기 주장이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대변인 말대로 뭐 백악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다 그 비추고 해요. 네. 그리고 기자의 그 질문 자체도 하나의 영상으로 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자들한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자기 책임의 원칙도 있고 그렇죠. 기자들도 자기 이름 걸고 자기 타이틀 걸고 바이라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질문은 바이라인 안 달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작 했어야 되고 저래야 질문할 때도 좀 더 명확하고 네. 본인도 책임감 있는 질문할 수 있다.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관종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고칠 수도 있고 리마인드 할 수도 있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장에서 좋은 질문을 했을 때도 네. 내가 한지 몰라요. 맞아요. 카메라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기록에 남겨놓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통령실 안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불만 많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불만이 많다기보다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찍힐까봐. 그게 그런 거죠.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그 분들 팬덤 분들에게 혹시나 내가 찍혀서 박제돼서 뭐 조리돌림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불안감에서 나오는 좀 불만이 좀 강하게 있다. 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네, 사이에서는 되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이해는 못했는데 뭐 일면 그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 다만 이 방향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자들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는 기자들 바이라인이 없었잖아요. 예, 신문에 기자들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 슬래시 연합도 기자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연합뉴스도 이제 그 네이버에 기사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바이라인을 통신사는 원래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되면서 언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되는 건데 이게 저는 앞서 이제 저 이정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질문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되지 않고 마치 사실인 양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다던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이 뭐 관계자 뭐 아무개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건 밝힐 수 없어 취재원 보호야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던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젊은 기자들이 방송에 자기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이 든 기자들은 그걸 싫어하는데 젊은 기자들은 아 이거 방송에도 좀 나가야지 내가 뭐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세대 차이도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좀 연조가 있는 기자들이 좀 출입을 해서 좀 보통 그렇죠. 예, 가르마도 좀 타고 원래는 대통령실 출입하고 특파원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서 연조가 굉장히 낮은 기자들이 맞아요. 많이 갔다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원래 사실은 이게 저희 그 언론사 내부에 이제 암암리 퍼져 있는 비기기도 한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네. 역할이 기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권의 가장 최상부의 그렇죠. 권력이잖아요. 민원도 네. 좀 넣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방통위 이런 법을 좀 바꾸면 네. 방송사나 뭐 신문사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예.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안 될 때 이를테면 대통령실로 공개적으로 민원을 하기도 하고 네. 내지는 물밑에서 이걸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근데 그래서 기자의 역할이 꼭 기사만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시민사회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다룰 때 그렇다고 견제를
그 견제의 수위를 낮추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용산 갔을 때 굉장히 이게 가관이었죠. 예,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예, 맞아요. 예, 여러 가지고. 근데 저는 사석에서는 지금도 그 뭐 솔직히 말씀드려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도어 스태핑의 취지를 살리려면 네. 대통령도 준비가 돼야 되고 기자들도 준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이걸 무당탕탕 무슨 시트콤 찍듯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하다가 6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출범 초기에 네.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이나 이쪽에서 저한테 이제 사석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기자는 도어 스태핑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는 캐페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잘 판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제됐다는 게 뭐 숨기라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자기 통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뭘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고 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의를 해서 하는데 연조가 높은 기자들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는 네. 서로 티키타카 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뭐 여러 가지가 좀 층위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라이브로 한다고 하면 저는 저 자체가 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자들도 충실히 준비를 하고 대통령실도 충실히 준비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제 논박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좋고 좀 층위를 다양해서 완전히 이제 비공개 백불 같이 왜냐하면 좀 문 닫고 물어봐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뭐 문 닫고 할 수도 있다.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또 보도는 중요한- 하지 않지만 그렇죠. 기자들이 예. 알고 있어야 되는 기사를 그렇습니다. 예.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예민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그 외신 기자들 없이 내신 기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아요. 문장구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층위의 브리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기자실의 브리핑룸을 좀 그냥 풀어라 개방형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브리핑룸 했다가 얼마나 보수 언론들로부터 그때는 너무 센세이션했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백악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사 책임제 뭐 기사를 안 쓴다거나 뭐 출입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벌칙을 매겨서 뭐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개방형으로 브리핑룸을 맞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뉴미디어, 유튜브, 예. 뉴미디어 기자들이 이제 1인 미디어가 됐든 뭐가 윤소 선배도 됐든 같이 들어가셔야죠. 예, 갑시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출입합시다. 예, 네, 근데 그렇게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만 봐도 네. 대변인이 27세 대변인 뽑히고 그리고 가장 첫 질문을 원래 AP통신에게 주는 게 관례인데 뭐 인터넷 언론한테 첫 질문 주고 이렇게 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 기조를 따라갈 수도 있다. 네. 좀 명분도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